어떻게 한국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지?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일본 교환학생인 하루토는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버드에서 가장 명망 있는 경제학 교수를 향해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교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인데 왜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하버드 교수는 무슨 말을 했길래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가장 신망 있는 존 스미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시더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이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어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더 짙어졌습니다. 하버드 학생들 사이에서 정치 경제학 분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존 스미스 교수님의 강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나라,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스미스 교수님께서 300명의 학생을 날카롭게 바라보시며 프로젝터 화면에 데이터를 띄우셨어요. 화면에는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순위가 떴습니다. 1위 LG에너지솔루션 한국, 2위 CATL 중국, 3위 삼성 SDI 한국, 4위 SK온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단순한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 환경, 군사, 경제, 그리고 미래를 좌우할 기술이죠.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배터리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의 선두에 선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화면이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미국 공장 사진으로 전환되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잡았습니다. GM, 포드, 폭스바겐, 볼보, 한국 기업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자동차 강국들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 학생 제시카 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중국 CATL이 전 세계 1위라고 본 적이 있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CATL이 중국 시장 덕분에 물량에서는 앞설 수 있겠죠. 하지만 고밀도 고안전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작고 가벼우며 주행거리가 더 길고 수명이 더 긴 배터리, 이 모든 건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시며 강조하셨어요. 진짜 실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CATL보다 한국 기업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SK온은 포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충전 시간은 절반, 주행거리는 2배, 위험 요소는 거의 제로예요.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혁신이 될 겁니다. 화면에는 파워드 바이 샘성 SDI 로고가 붙은 독일 럭셔리 전기차 실내가 클로즈업되어 나왔습니다. BMW,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들이 국적을 내려놓고 삼성 SDI를 선택했습니다. 강단 한가운데에 서서 스미스 교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한국은 엔진이 아니라 전기차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차는 움직이지 않죠. 앞으로 10년간 배터리를 쥐는 자가 세상을 쥡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하루토는 침묵하며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LG와 SK는 과감히 배터리에 투자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을 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R&D 투자 급증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런 과감한 투자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전기차의 심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달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놀란 표정을 살피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교수님께서 강단 위를 천천히 걸으시다가 멈추시고 물으셨어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다양한 답을 속삭였어요. 물입니다. 인체의 60에서 70%가 물이고 물 없이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문명은 늘 강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바꾸셨습니다. 전 세계 수돗물 마시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떴어요. 2025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을까요? 지적인 어조로 계속하셨어요. 미국 일부 지역은 아직도 납, 오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플린트 사태를 기억하세요? 일본은 노후 관로 때문에 수돗물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동남아 난민은 병물 없이는 샤워조차 못할 정도예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인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을 띄우셨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하나의 브랜드예요. 그냥 마실 수 있는 걸 넘어 마시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공 수질 앱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주요 정수장에서 5시간마다 수질을 검사하고 관로 내부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하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으로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시스템입니다. 제시카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요? 휴대폰으로 수돗물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고요? 독일 학생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유럽도 깨끗한 수돗물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의 독특함은 투명성에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수자원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했고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OECD 국가 중 관로 교체율도 최상위권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실시간 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죠. 이런 고급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는 드뭅니다. 중국 학생 천밍이 물었어요. 중국도 스마트시티에 투자하는데 왜 한국이 앞서 있나요? 핵심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죠. 그 한 방울의 물에 투명성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차분한 어조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가의 발전은 도로와 건물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물 한 잔이 한국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필기를 시작했고 하루토도 더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은 생명의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가 단순히 생존하는 데서 벗어나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유, 인공지능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두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두뇌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화면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데이터로 전환되었어요.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DRAM 1위 삼성전자 43%, NAND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두뇌를 생산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데이터센터, AI, 스마트폰, 심지어 여러분의 노트북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 학생 이한채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 TSMC가 더 강력하지 않나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TSMC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최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두뇌에 메모리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는 30년 넘게 한국입니다. 화면에는 삼성 평택 공장과 SK 하이닉스 시설의 영상이 떴습니다. 삼성은 최초로 3나노 GAA 기술을 상용화했고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해 고속 SS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루토는 조용히 타이핑하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반도체들이 없었다면 AI도 전기차도 5G도 자율주행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그 핵심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의 얼굴을 훑으셨어요.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해하십니까?
2021년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기억하세요?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전자제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의 운명이 한국 칩메이커 손에 달렸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연역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1983년 삼성은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첨단 칩을 만든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없이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독일 학생 막스가 물었어요. 유럽과 미국도 지금 반도체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될까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격차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 1.4나노 공정까지 준비 중입니다. 마치 경주에서 두 바퀴 앞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일 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뒤쪽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복통이 심해지면 미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고개를 저으며 공감했습니다. 네,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응급실 비용만 수천 달러예요. 보험이 있어도 청구서가 날아오고 의사는 이건 보장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미국 학생 제시카 스콧이 씁쓸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 지난달 간단한 검사만 했는데 검사비가 한 번에 $700였어요. 며칠 후에 청구서가 더 왔고요. 학생들 사이에 동정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 의료 시스템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이제 한국을 보시죠. 화면에는 한국 병원 로비와 빠른 접수 진료 검사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의원 진료가 평균 5,000원, 큰 병원도 기본 진료가 약 10,000원입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날 진료, 검사 결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중국 학생 천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MRI 예약하는데 몇 주 걸리는데요. 한국은 다릅니다. 속도, 정확성, 공공성을 모두 갖춘 의료 시스템이죠.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모두가 보장받고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본인 부담률이 조정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달려갑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에 응급실 환자를 받는 한국 의료진 모습이 떴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조용히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손길은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합니다. 강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나라에 계셨더라면. 깊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강단에 손을 얹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부유한 사람만 치료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농담하지 않았고 모두 진지한 시선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싸고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수술 성공률과 암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치료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유수 학술지에 실린 한국 의학 논문들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초 로봇 수술부터 암 치료제 개발까지 한국은 의료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프랑스 학생 카미유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유럽에도 강력한 사회보험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대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NHS는 수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 속도, 품질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스템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코로나19 때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검사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료 시스템을 시험했을 때 한국은 만점을 받았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신속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모두 한국 의료 경쟁력의 증거입니다. 학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강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님께서 강단 앞으로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며 물으셨어요. 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강의실의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학생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킥킥거리기도 했어요. 없죠?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학생이 속삭였어요. 인터넷.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인터넷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진짜 느끼는 건 속도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로딩을 경험하시나요? 학생들은 크게 동의하며 웃었고 이한채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줌 수업 들을 때 최소 한 번은 꼭 연결이 끊겨요. 기숙사 와이파이가 최악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나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서울거리와 지하철, 버스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고 영상 통화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를 자랑하며 5G를 상용화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평균 속도 순위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인터넷 속도 순위 1위 한국 평균 230mbps, 2위 미국 140mbps, 3위 일본 110mbps, 4위 독일 90mbps.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도심뿐 아니라 농촌 마을까지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고화질 유튜브를 스트리밍하거나 실시간 게임을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디지털 평등의 상징입니다. 제시카가 놀라며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서울 지하철에서도 로딩이 없나요?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 구간에 와이파이가 깔려 있고 속도는 미국 주요 도시보다 빠릅니다. 전화 통화도 가능해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화면에는 태블릿으로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과 정부 포털을 사용하는 어르신이 나왔어요. 그 결과 학생들은 집에서 AI 튜터를 만나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합니다. 한국은 모든 시민이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독일 학생 루카스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인터넷 속도가 국가 발전을 결정하나요?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단순히 속도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접근성은 교육, 의료, 경제 기회와 직결됩니다. 한국은 그 격차를 극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현황입니다. 디지털 뉴딜 전략 아래 AI, 빅데이터, 5G,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농어촌과 외딴섬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확장했어요. 중국 학생 천명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도 5G 기지국을 많이 세우는데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는 밀도와 실제 속도에 있어요. 한국은 좁은 국토에 5G 기지국을 초고밀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체감 속도가 세계 최고가 되었죠. 교수님께서 조용히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그 빠른 세상에 닿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천천히 강의실 뒤쪽으로 걸어가시더니 다소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하셨습니다. 밤늦게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려움이요. 맞습니다. 두려움, 예측 불가능한 위험,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순간. 교수님께서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바꾸셨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범죄율 비교표가 떴어요. 2024년 글로벌 주요 도시 안전순위 1위 도쿄, 2위 서울, 18위 뉴욕, 23위 런던, 36위 로스앤젤레스. 교수님께서 진지하게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면에는 서울 골목의 고화질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1만 대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순 감시가 아닙니다.
실시간 통합관제센터가 이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몇 분 안에 경찰이 출동하죠. 관제센터 다중 모니터 화면 클로즈업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미국 학생 제시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교수님, CCTV가 많으면 감시당하는 기분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건 외부인의 시각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CCTV를 감시가 아니라 보호로 느낍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돌아오고 누군가 다치면 먼저 도와주거든요. 화면에는 주운 지갑을 경찰에 돌려주고 유모차를 계단 위로 올려주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밤길을 혼자 걸으며 편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여성의 모습이 나왔어요. 프랑스 학생 카미유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에 스마트폰 꺼내기도 위험한데 서울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율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낮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현저히 적어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분실물 회수율 비교표였어요. 서울의 분실물 회수율은 약 80%입니다. 반면 뉴욕과 유럽 주요 도시는 30% 안팎이죠. 독일 학생 루카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건 CCTV 때문이 아니라 문화 차이가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술만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시민의식에 있어요. 화면에는 쓰러진 사람을 돕고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조하고 길 잃은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주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의라는 문화를 공유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고 함께 해결하려는 정신이 있죠. 그 정신과 CCTV, 경찰이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안전을 만들어냅니다.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서로를 지키고 시스템이 시민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 평범한 밤 골목길이 한국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루토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제시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 고개를 뒤로 젖히시며 학생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을 돈처럼 쓸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학생들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안체이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항공 노선이 많은 나라요.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나라는 비행기보다 자동차보다 빠른 출퇴근도 시속 300km로 가능한 나라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KTX가 한반도 남쪽을 가로지르는 장면과 SRT 열차의 안락한 실내가 나왔어요. 한국의 KTX와 SRT 고속철도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주요 고속철도 노선 지도가 떴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목포 등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단 2시간 15분에 주파합니다. 정시 운행률은 99.9% 이상이에요. 시간 맞춰 출발, 도착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본 학생 하루토가 반쯤 감탄하며 물었어요. 일본에도 신칸센이 있지 않나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칸센도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속철도뿐 아니라 IT 인프라, 예매 시스템, 정시성, 요금 접근성까지 완벽히 마스터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바일 앱으로 KTX 표를 예매하고 종이 티켓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탑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바일 좌석 예약, 실시간 운행 정보, 와이파이, 전원 콘센트, 이게 바로 KTX와 SRT입니다. 제시카가 놀라 중얼거렸어요. 시속 300km로 출퇴근한다고요? 미국인들은 상상도 못할걸요. 화면에는 출퇴근 시간 KTX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승객과 무릎에 잠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일하면서 대전 같은 곳에 150km 떨어진 곳에 삽니다. 마치 뉴욕에서 일하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것과 같죠? 프랑스 학생 카미유가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에도 TGV가 있는데 한국 고속철도의 특별함은 뭔가요?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TGV도 훌륭하죠. 하지만 한국의 특별함은 완벽한 통합에 있습니다.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고속철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고 역세권 개발로 형성된 상업주거지가 보였습니다. 역은 단순한 정거장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의 축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지역 성장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이끌어냅니다. 교통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셈이죠. 독일 학생 루카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독일에는 IC, 중국에는 고속철이 있는데 정말 차이가 있나요? 독일 IC 평균 지연이 약 15분, 중국 고속철은 정시성이 뛰어나지만 IT 서비스 통합이 부족합니다. 한국 KTX와 SRT는 평균 지연이 30초 미만이고 모든 좌석에 와이파이와 전원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조용히 마무리하셨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 시스템이 한국을 시간을 관리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그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모두가 함께 박수를 보냈어요. 하루토도 힘차게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 종료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강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돌아볼 기회였어요. 작은 반도체부터 배터리, 의료, 인터넷, 수돗물까지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배우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도 왜 우리가 한국을 더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